잠시 전 원샷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온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유 월간경제풍월 대표,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박창환 장한대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야가 지금 국회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른바 기업활력제고법, 원샷법의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데 배 대표님, 참 진통 끝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뭐 기활법이라도 지금 통과시켜주면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반가운 일이지만은 저와 같은 사람 안목으로 볼 때는 지금 저가지 않는데요. 서비스산업 기본발전법 그게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 거하고 굉장히 관련돼요. 그리고 노동개혁법 5개 중에 4개가 남았는데 그것도 촌각을 다투는 법안입니다. 국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지고 우리 경제 발전에 지장을 미친 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1월 달에 무역 동향 보셨죠? 수출이 마이너스 18.5야. 네. 수입은 21% 줄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경제가 이런 식으로 무역이 수출이 침체하는 데 없어요. 그런데 그 요인을 보면 우리 자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글로벌 요인이에요. 그거를 보면은 최소한 우리 사업 재편이라도 좀 빨리 밀어줘야 된다는 자동적으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활법을 보고 뭐 삼성을 위한 법이니 신재벌법이니 말도 되지 않는 그 가서 변명을 했는데 이제 뭐 오늘 통과가 된다면은 국민의당이 아마 협조를 해주고 동의해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면은 네. 그나마도 경제 개선을 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근데 이거 모자라요. 2월 국회에 나머지 경제 관련법 다 통과시켜 주셔야 돼요. 도 부족하다. 박 교수님, 사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이제 입장을 선회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법하고 연계하자는 안 되겠다, 안 해주겠다 했는데 이제 바뀐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소탐 대시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지난번에 이제 여야 이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깨면서까지 이 원샷법에 대해서 원샷법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통과는 되긴 하겠 텐데 선거법과 같이 처리하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론의 그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선거구 그 획정이 지금 빨리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필도 한 상태고 또 이미 본인도 어차피 이건 통과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결정적인 거는 이 국민의당 17석을 가진 국민의당이 본회의에 참석하겠다. 네. 어떻게 더민주당을 압박을 하니까 만약에 여기서 더 버텼다가는 국회를 일 안 하는 국회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고 그 책임을 갖다가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렇죠. 전략적으로 한 일부 것 후퇴를 아니냐.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저희들이 속보로 보내드리는 이제 원샷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이 국회 상정이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됐다라는 소식을 좀 저희들이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김 부소장님, 사실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우리 배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참 굉장히 많은데 그거 하나 끝나고 선거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선거법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연계냐 아니냐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지금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이 원샷법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국인 거죠. 오자마자 첫 작품이 여야 합의를 깨고 국민들의 정서나 심지어는 김상조 교수까지도 이거는 대기업을 도와주는 입법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명분이 없는 거부를 함으로써 스스로가 화를 자초하는 결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결국 다시 끌려가지고 와서 어차피 본회의에서 통과는 될 텐데 통과가 된다고 해도 이건 박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스탠스가 언제까지 갈 거냐예요. 원샷법뿐만 아니라 지금 산적해 있는 경제 관련법, 민생 관련 또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들이 있는데 한 발짝도 나서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경제 부분은 또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선거 전략도 잘못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경제민주화 더불어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한가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경제가 위기에 처해서 수출도 막히고 이 절벽에 와 있는데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이 절망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읽고 이제 국회에서도 제대로 야당이지만 활동을 할 건 해야죠. 네, 사실 그래서일까요?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반월시와 국가산업단지를 방문을 예, 해서 예, 예. 또 여러 또 안타까움 또 호소를 했는데 예, 예. 저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잠시 현장에서 있었던 발언 들어봅니다. 수출에도 기여하고 이렇게 애국하는 분들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해서 되냐 국회에서 막 열변을 토하셔갖고 19대 임기 끝나기 전에 통과시키세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자, 웃으면서 이 얘기는 했지만 피눈물 나고 있다 현장에서. 글쎄. 네, 열변을 토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막 자꾸 국회에 대해서 입법을 뭐 촉구하면서 국회 심판론을 제기를 하고 현장에 가서 피눈물이라는 뭐 목소리를 드러내가지고 TV에 비치고 하는 게 정치적인 반대 쪽에서는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에서 한가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겁니다. 편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경제를 보면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수단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한계가 거의 없어요. 저는 경제기자를 쭉 하면서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지 경제 침체할 때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 하는 분위기를 끌어올린 과정을 쭉 본 사람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에 있을 수도 10월 가야지. 거기 가서 뿌리 기업 아닙니까? 뿌리 기업.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뿌리 산업 파견 근로자 파견법이라는 게 뭡니까? 뿌리 산업의 근로자들 파견시키달라는 얘기죠. 파견 업종이 쭉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뿌리 산업을 추가하겠다는 얘기고 중소기업에서는 모든 업종에 파견을 하도록 다 해주세요. 이렇게 예.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게 뭐 현대자동차와 같이 대기업한테 편법 파견을 허용해주는 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친재벌법 대기업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와 반을 가가지고 피눈물 목소리 들은 그걸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런 리얼한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들려줘야지. 그거 나온 여당 기원한테 그랬대. 국회 가서 좀 열변을 토해가지고 빨리 입법을 좀 통과시키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건 기업인의 뜻입니다. 네. 일반 국민의 뜻이고 난 사실 긍정적으로 봐요.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뭐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렇지. 여러 당부를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사실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박 대통령의 어떤 화법이 이제 직설화법으로 이제 계속 강도가 좀 높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층 결집과 그다음에 본인이 하고자 얘기하는 핵심을 전달하는 데는 직설화법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 텐데 문제는 그 효과가 있는 만큼 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들에서는 오히려 그 감정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분법적인 그 구도가 나뉘어져요. 예를 들어 수출하고 애국하는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애국하시는 분이고 거기 노동자들은 뭐 매국하는 거냐 이런 식의 이 정말 자칫, 이런 네.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들을 물론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쓰는 것들이 지금 뭐 자신이 내놓은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답답함의 표로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설화법이 그 국회에서 문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국회에 야당과 반대쪽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화 타협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더 급한 일이지. 그분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또 반대 논리의 그런 감정을 부추기는 게 과연 문제의 진정한 해법이겠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답답함은 이해하지만 방식은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답함이죠. 그야말로 그 전쟁터에서는 전쟁터 용어가 있고 외교 현장에서는 외교 현장의 용어가 있는데 그 시각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가 원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언어가 절제돼 있고 품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따지기 이전에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를 네. 우리가 천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현실 인식이 너무나 차이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3차 5개년 계획의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중국에 제공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의 기술 집중 산업을 중국에서 내수로 다 확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동안에는 중국의 성장만큼 똑같이 우리의 성장이 갔는데 이제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중국의 성장에도 우리는
결국은 그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팔 수 있는 물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재 시장이 많이 갔었는데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조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도 재편을 해야 해요. 이게 너무나 급박한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 뭐 지금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정말 이 피눈물 나는 겁니다. 네. 이 두 가지인데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재벌 개혁이다, 재벌의 특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잖아요. 중소기업도 원하는 거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얘기하는데 그건 안 된다 하면 결국 10% 기득권 노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야당에서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나중에 먹고 살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에 있는 자기의 지지 기반만 생각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현실 인식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뭐 야당, 정부하고 좀 이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좀 부딪히고 있는데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누리과정 예산인데 누리 예산. 예, 2월 지난 어제였죠. 엊그제였는데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박원순 시장, 예. 네, 누리 예산 관련해서 박 대통령하고 짧은 언쟁이라고 할까요? 논박이 오갔다고 예. 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이 뭐 직설화법을 쓴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 대표님? 뭐 청와대 지금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인 시위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서울특별시장만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거든. 네. 거기서 박원순 시장한테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세요?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데 대통령의 합법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반대자들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부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은 정치적인 반대파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합법이 언어에 기계가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연설에 네. 기계를 부리고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딱 그대로 하시는 품성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어법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여부하고 국회에서 말씀이죠. 18개 법안을 나열해가면서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법이 안 만들면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정부에서는 그 자세하게 설명 자료를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 네. 18개 법안을 일일이 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대통령의 합법을 비판하기 이전에 국무회에서 18개 법안을 발표가 다 될 건데 일일이 거열을 하면서 이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제때 안 만들면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게 물론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도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우리 경제 보면 내용을 보면 우리 독자적으로 정부의 행정력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글로벌입니다. 저유가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중국 경제 침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절박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절박한 속에 그래도 이걸 좀 살려보기 위해서 기활법, 완셔법이라고 그러지만 네. 기업을 쉽게 사업 재편할 수 있는데 금융세제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동개혁,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고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고 중년들 일자리 늘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정치를 비판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나왔고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하면 대통령의 합법이 직설합법에다가 잘못하면 정치적 반대자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나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화법에는 진정성이 녹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있어요. 말씀이신데 대통령이 지금의 경제 위기에 야당이 왜 협조를 하지 않느냐,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을 뭐 여러 가지 직설적인 화법으로 표시하시는데요. 사실 야당이나 반대자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대통령이 더 답답합니다. 네. 지난 정부 5년과 이번 정부 3년 동안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는 뭐 했냐라는 거죠. 대기업의 그 법인세 감면이요. 이제까지 엄청난 돈을 감면해 줬습니다. 그거 감면해서 구조조정하는 데 썼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썼습니까? 지금 노동유연화도 말씀하시지만은 비정규직 우리나라의 2등 국민으로 살고 있는 비정규직이 6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어떠한 그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또는 뭐 물론 우리 산업에서의 그런 파견법이 필요하다는 데서는 야당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법은 없이 막 이제까지 8년 동안 구조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것이 마치 노조나 노동자들 또는 야당의 책임, 특히 국회의 책임인 양 몰아붙인다라면은 네. 이제까지 지난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정부는 뭐 하고 있다가 이제까지 여기 와서 국회가 법 3개 통과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회 탓만 할 게 아니라 네. 자신들이 이제까지 못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있다. 거죠. 또 누리과정도요. 네. 지금 박원순 시장한테 예비비 3천억 통과될 때는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반대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박원순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죠.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그 국무회의에서 지금 반대 의견들이 많고 어느 쪽에서 돈을 낼 건지 이거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가 더 핵심이니까 이거는 교육감들 불러다가 대통령께서 직접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번 부분들은 싹 빼고 왜 약속한 거 안 지키느냐? 이게 직설화법의 문제예요, 이런 게. 앞뒤가 있는데 앞뒤 얘기 다 자르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은 직설화법이 이런 오해를 낳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제가 예전에 그 새누리당의 그 저기 프랭카드를 보면서 야 요거는 참 잘 맞는 거다 어떤 이렇게 거? 예. 여겼던 게 뭐냐면 야당은 과거와 싸워라 우리는 미래로 간다 이거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과거 정권 때 뭐 했느냐? 그때는 중후장대 산업이 잘 나갈 때였어요. 국제 환경이 변하고 우리나라 구조가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그 대응을 하는 겁니다. 법도 마찬가지로 가는 거예요. 모든 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평가는 평가고 또 앞으로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 못했으니까 새로 시도하는 거 다 하지 말아라. 그거는 얘기가 안 되죠. 그거는 그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이거는 또 해야 할 건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도가 된 상황에서 계속 정치적으로 그 공방거리만 되니까 국민들 네.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리예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잖아요. 올해는 세목을 2개나 더 해가지고 예산을 더 보강을 해줬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좌파 진보 진영에 있는 이쪽에서만 안 된다고 서울, 얘기합니다. 경기. 네. 그리고 그러면 어디에다 예산을 쓰느냐 했더니 뭐 언론에 나왔어요. 뭐 필요 없는 데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왜 이건 안 하느냐. 물론 그건 평가의 부분이 있겠지만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개월 정도 다시 찔끔 해놓고선 총선 끝난 다음에 또 보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아니 왜 항상 정적만 봅니까? 고통받고 있는 부모들을 봐야죠. 네. 사실 이거 직선으로 당선된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하는 그 운동권입니까? 뭡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감이라는 게 뭡니까? 경기도 교육감이면 경기도 교육감 수장이에요. 대통령이에요. 그 양반이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해요? 모든 걸 시위를 가지고 해결할 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던데 말이야. 정치색을 벗자는 취지에서 이제 교육자치가 하고 있는데 정치색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이제 가볍게 대통령의 이제 직설화법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주제가 좀 무거워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만 직설화법을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준비한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지금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를 계속 지금 이제 압박하고 있는데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경환 대통령이 지금 발목이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발목이 부러질 정도라 지금 하도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진실한 사람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마치 코미디 하듯이 말이 이렇게 조롱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국무회의 할 때 그런 호소하시면서요 할 때 제가 진짜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저러다가 우실까봐 그 간절함이 호소를 하는데 정부 여당은 한 몸이고 여당에서 진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뒷받침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이 화면을 준비한 내용이 부사장님 사실 대통령께서 집사화법을 하다 보니까 밑에는 참모라든가 이제 여당 의원들의 화법도 좀 이게 너무 직설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 그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다급한 거죠. 사실 뭐 처음에는 약간 그 특혜 지역을 좀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지난번 선거할 때도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호소하고 하면은 뭐 TK에서는 바로 호응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진박 논란하면서 약간 거부감 반응도 있고 좀 박탈형도 나오고 이러니까 민심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영주가 딱 있고 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1대1로 붙여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사실 흑기사가 돼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무엇인가 다급한 마음에서 여러 가지 직설화법도 나오고 뭐 모으기도 하고 열심히 뭐 400km를 하루에 갔다고 하는데 이렇게도 하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TK 지역은 현 정권에서도 그렇고 다음 그 차기의 권력이라고 할 부분도 그렇고 포기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네. 임기 말기에 될수록 점점 동력이 떨어지는 게 그 정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고향인 TK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도 자기 사람들이 빠지고 그러면은 후반기가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다급하고 또 절실한 마음에서 저런 화법들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뭐 직설적인 화법으로 진방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대통령이 울까봐 조마조마하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국민이 울까봐 조마조마해야죠. 국민들이 왜 울었습니까? 지난 최경환 부총리, 경제부총리 시절에 경제 활성화한다고 건설 업체 살린다고 부양해가지고 주택경기 부양해서 전세값이 2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거는 보지 않고 대통령 우는 것만 이 선거 국면에서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대통령을 울게 만든 사람도 본인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시는데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해서 제가 한 분 직접 만난 건 아니겠습니다만 해명 같은 거 비슷하고 할 수 있겠는데 TK지에 가서 경상도 억양으로 가도 저런 스타일로 말씀했어요. 이게 이제 전국 텔레비전이 아니고 거기서만 알려졌으면 모르겠는데 중앙에 아가 전 국민이 다 알게 되니까 최경환 전 부총리의 어법도 이거 뭐 이런 식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했을 겁니다. 예. 유승민 의원도 의식을 하면서 대통령이 막 발목 잡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발목 부러진단 말이야. 평소 경상도의 어법이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비경상도 사람들이 볼 때는 직전 경제부총리가 대구 가가지고 말이야 박 대통령하고 한 유승민을 그 비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자리에서는 여기 TK 지역 안에서만 하는 얘기다 하는 그 의식을 하고 나는 했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이제 또 이어지는 TK도 가서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이제 본인이 타고나고 있는 어법이나 의향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전 국민이 다 알게 된다. 네. 이런 의식을 하면 아마 조금 톤을 낮췄을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막 그렇게 했대. 그건 좀 비판 좀 받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 시간 현재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TK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하다. 한두 마디의 지적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알겠습니다. 김 부사님, 사실 좀 저희들이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요즘 이제 예를 들어서 월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꽤 많이 늘으셨어요.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상돈 교수라든가 또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있던 분들이 이제 옮긴단 말이죠. 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좀 읽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당이 가치 정당이 아니란 뜻이죠.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지 어떻게 지금 각 정당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래요.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윤여준 장관님도 원래는 여권에 여권 분이고 그러다가 원크릭 하다가 뭐 다시 돌아오기도 하겠다 싶긴 한데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사실은 대선 때 네거티브 캠페인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후보를 보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후보와 그 주변에 있는 사항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들어가서도 같이 가가지고 공직기강이라고 하면은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국정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점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최고의 호위무사예요. 대통령 입장에 정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호위무사를 빼다가 자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아무리 정치가 뭐 경쟁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강호의 도가 떨어져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열하고 천박한 정치가 이제는 좀 우리나라도 격조가 좀 높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미워서 누구를 찍을 뿐이지 누구의 비전과 누구의 정책 이걸 보고 찍질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거를 계속 전략을 간다라고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여기는 정말 국정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누가 미우니까 한을 풀기 위해서 반사이익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들을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대담 중에 긴급 속보로 좀 보여드리는데 이제 원샷법, 기업활력 제고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됐다는 소식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고요.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저희가 지금 대담을 좀 이어가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그 이른바 여권 인사들의 야권 이동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죠. 우리나라 정당이 보수 일색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당이나 사실 그 정책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 집권하고 하면은 똑같은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뭐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주목할까라고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왜 떠났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재기 전, 그러니까 후보 시절 그리고 새누리 비대위 시절에 너무 많은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진짜로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보수의 본연의 어떤 색깔, 정책 이런 것들을 대통령 되기 위해서 사실 많이 벗어났다라는 거죠.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보육 책임, 위안부, 낙하산 인사 안 하겠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네. 했습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아리랑 TV 사장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사고 치고 있죠. 수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뭐 경제민주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보육 문제도 마찬가지고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즉 맨 처음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박근혜 후보를 중심으로 이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의기투합했던 사람들이 물론 그 과정에서 뭐 배신 정치니 뭐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권이 3년 동안에 자신들이 뜻했던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네. 그것을 야당 가서 만들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근본에 흐르고 있는 거 아니겠나요? 알겠습니다. 이걸 뭐 비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노동운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구라파서 비판할 때는 한국의 노조가 전투적인 노조라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정치가 맨날 정치 개혁 발전한다 하면서 전투적인 대결주의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가는 게 저격순위, 뭐 표적순위,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에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그 비대위원을 하고 국민행복위원장 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계획을 냈던 사람인데 딱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경제민주화 실패했다 해가지고 저리 간 거거든요. 이제 이 가서 이제 경제민주화를 할 겁니다. 추진할 겁니다. 그거 하면서 조홍창 기강 비서관 비서관 데려갔는데 영입해 갔는데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교섭을 하고 김상건 현 인재 영입장이 뭐 영입 한 1월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의 같은 경우는 말씀이죠. 대통령의 동생이 서로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믿을 수 있다고 제가 대통령한테 추천해서 공직기관 비서관이 되고 대통령의 친인척 인석 그걸 관리해왔던 양반이에요. 그리고 그 문건 사건 파동이 난 게 어쨌든 공직기관 비서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 자기의 책임이에요. 네. 지금 1심에서 무죄 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 문건 자체가 청와대 문건이 아니라는 의미로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네. 파동을 일으킨 거는 자기의 책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다시 가가지고 청와대가 자기를 밀어내고 뭐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알겠습니다. 얘기예요. 일단은 청와대 X파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담일 수도 있고 또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어제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이 여성 대표자 모임에서 여성 예비 후보자 대표 모임에서 또 문제 발언을 했어요. 사실 뭐 여자들이 뭐 너무 이렇게 나서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가지고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우리 김 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분위기가 대충 그 짐작은 갑니다. 여성들만 모여 있고 뭐 예. 이게 그 여성 예비 후보자들 초청을 해서 공천 관련돼서 그 오리엔테이션을 해주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선배 의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 거기에 참석자가 어떻게 하면 조언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이게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저기 동네에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건방 뜨는 사람은 절대로 당선 못 하거든요. 똑똑한 척하지 말고 좀 어리숙하게 보여라. 이거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후보한테도 똑같이 가는 마찬가지다. 거예요. 근데 이게 자리가 그렇고 김을동 의원이 또 여성 대상으로 하다가 그 예에 조심스럽지 못한 그래서 또 나온 건데 사실 이게 그 여성 몫으로 최고위원이 된 분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아쉬움은 있죠. 그 말 실수였다고 보고 이건 그런데 이걸
뭐 확대 재생산할 건 아니고 뭐 여성 대표로서 여성 정치 참여를 위해서 이번에 뭐 새누리당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네. 여성에 대한 가산점을 주거나 아니면 60% 공천 그 비례대표 공천 이런 것들 사실 종대 메고 한 분도 뭐 김을동 의원인데 사실 말 그 자체가 거칠었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나름대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일은 아니다. 근데 사실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떨어지는 낙엽도 좀 조심조심 가야 될 판국인데 사실 그동안 총선에도 뭐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노인 비하 발언이라든가 등등 여러 설화, 말 실수 때문에 사실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박 교수님, 이런 것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선거를 보면은 말 때문에 특히 여성들의 이 감성을 자극하는 말을 실수를 하게 되면은요. 물론 뭐 노령층도 마찬가지지만 선거의 악영향은 정말 큽니다. 김을동 최고위원이 뭐 여자가 똑똑하면 무조건 밉상이다 그러면 어리숙하게 보여야 당선된다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리숙하게 보여서 전 당선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여성 최고위원이고 여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후배, 이제 막 20대 여성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후배들에게 이 사회의 유리천장, 여성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 유리천장에 대해서 당당하게 거기에 맞서 싸우자. 우리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자라고 얘기해도 될까 말까한 판에 그 현실에 머리 숙이고 그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 맞춰서 고개 숙이자라고 얘기하는 게 네. 물론 정치고 선거는 현실이긴 하지만 이 대한민국 사회의 여성의 지위를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는 단편이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과거에 손수조 후보니 또 이번에도 젊은 여성 후보들을 막 뭐 선거에서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젊은 여성 후보들한테 가서 당당하게 하지 말고 어리숙하게 보여라라고 얘기하는 게 네. 과연 국민들 눈에 보일 때는 아 이거 쇼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사실 글쎄. 뭐 두 분 다 타당한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새누리당 입장에 또 하나 악재가 좀 벌어졌어요. 예. 사실은 어제 국회에서 이른바 굿판 논란이 불어졌어요. 국회에서 뭐 재상까지 차려놓고 뭐 굿판 글쎄. 이게 벌어졌다고 하는데 물론 결국에는 취소했다면서요? 예, 취소했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종교계 간에 이거 막 경제 의식이 많고 한데 그 집권당에서 그걸 한 건 실수했지 이거는 그 뭐 저 종교위원장 직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재 의원께서 예. 그래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국회에다 자꾸 정치 그걸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건 뭐 국회 가서 구판을 한다는 게 어울리는 얘기입니까? 뭐 구군이라는 걸 뭐 표전 내세웠습니다만은 네. 국회 가서 구설을 한다는 건 결코 어울리지 않은 어울리지 겁니다. 않다. 실수라고 봐요 저는. 근데 유독 이상하게 이제 새누리당이 그동안 전례를 보면 좀 종교계랑 좀 부딪힌 일들이 좀 많았어요. 아니 지금 정치인들이 종교 활동을 하면 전부 얼굴 갖다 내잖아요. 빨간 넥타이 메고 가가지고 막 전부 종교를 뭐로 봅니까? 표로 보잖아요. 표로. 네. 종교를 자기 개인의 신앙으로 보는 게 아니고 표밭으로 보고 하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다음 종교도 정치 쪽에 이렇게 스스로 개입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잘못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담인 것 같긴 한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저 이제 김무성 대표가 사실 중국 동포 이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또 얘기해서 좀 소란을 빚었는데 이번에는 중국 동포 출신을 비례대표로 한다는 말이 좀 있어서 또 논란이 있어요. 잠시 김무성 대표의 발언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비례대표에 조선족의 우선권을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보도에 나왔는데 그런 말 한 일이 없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김무성 대표 뭐 그런 일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한 것 같아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족 얘기할 때는 정말 기가 찼습니다. 뭐 그러다가는 조만간 첩도 드리자고 뭐 부인 두세 명씩 하자고 이럴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네. 근데 조선족 출신을 비례대표로 하자. 새누리당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자스민 다문화 가정 네. 또 했고 또 탈북자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일회성 보여주기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새누리당이 이자스민 의원을 만들어서 다문화 가정 정책을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다문화 정말 이런 포용 사회로 만들려고 했다라면은 뭐 이번에 어디 좋은 자리라도 정말 공천을 줘서 다문화 사회로 가는 어떤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탈북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탈북자에 대해서 이등 국민 취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조선족
출신을 뭐 비례대표로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선거 때만 하지 말고 네. 일관되게 좀 했으면 해주시라. 좋겠다. 그게 더 중요한 이벤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신데 마무리 좀 해주시죠. 저는 이게 팩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전에 여의도에 있으면서 새누리당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나가는지 근거가 없어요. 비례대표설이. 예.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이자 지금 말씀하셨더니 그렇게 연결되었느냐 추측만 있지 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지나가다가 나온 게 그냥 언론의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뭐 본질적으로 말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인은 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말을 조심해야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산 사람은 부산 사람 특유의 말투가 있습니다. TK 분들은 또 TK 분들의 말투가 있어요. 그게 전국화되다 보니까 뭐 오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팩트가 정확해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선족 얘기하면서 뭐 너무 비약이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물론 그 욕먹을 건 욕먹고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겠지만 지나치게 확대해서 있지 않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뭐 말을 만들어 나가는 건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여야를 망란하고. 알겠습니다. 사실 뭐 김무성 대표 여러 가지 뭐 새누리당 여권 내에서도 뭐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닐 수도 있냐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분 말씀 여기서 줄일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